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거시경제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이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1장에 거시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거든요.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숲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요. 자, 근데 미시경제학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경제의 개별 경제 주체들과 우리 본 것처럼 개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 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나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이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개별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기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의 시장 하나 요걸 놓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 이렇게 놓습니다.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거시경제학은요, 이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Q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P를 다 서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다 합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경제 전체의 총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총소득.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소득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물가를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되는 거, 이거를 역시 총물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물가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개별 상품 시장에서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생산량, 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총소득, 국민소득이 되고, 요거는 어떤 가격에 서메이션 하게 되는 물가지수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여기다가 A자를 붙여요. A라는 게 이제 뭡니까 하면요, 이 숲 전체를 망원경으로 살펴보는 전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요, 애그리게이트 이렇게 표현해서 총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앞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기초 1번. 거시경제학의 개념 및 주요 거시경제 변수 이렇게 있어요. 거시경제에 대한 인트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이냐? 간단한 개요라고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가경제 전체를 나무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작을 미자 한자를 써서 미시경제학, 마이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경제 전체를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매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미시경제학은 주로 개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개별 시장, 개별 상품, 개별 경제 주체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위와 소비자, 생산자, 상호작용에 의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거래량이 관심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거시경제는요, 이거 서메이션해서 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이렇게요. 자, 개별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 전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거시경제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경제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국민소득, 물가 이런 것들, 국민소득, 그 다음 물가,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고용,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럼 고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의 반대가 실업,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 먼저 그 앞에 나와 있는 얘기야. 미시경제학에서 뭐 효용 극대화, 뭐 이용 극대화 이런 것들은 신문에 별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는 우리의 약간 현실과 삶과 좀 더 밀접합니다. 더 나가서 경기 변동, 이렇게 물가와 실업률이 변하는 게 경기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 국제경제학에서 환율과 그리고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시경제학의 토픽이 됩니다. 자, 경제 전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경제의 한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거시경제는 숲을 바라보는 건데 당연히 미시경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저쪽 국가경제,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좀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왜 삐그덕거리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개별 나무라든가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왜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모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전체 경제 현상이 결정되지만 아니 단순한 여기 보시면 이게 합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한 합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거시는 미시와 관련한 합계와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개개인들이 최선을 다했다 해서 우리 경제학 처음 할 때 약간 구성의 오류 같은 거 용어 기억나십니까? 경제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지 소비보다는. 근데 개개인이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저축을 하잖아. 그럼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면 물건을 안 사는 거야.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아니 물건이 안 팔려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면 기업이 생산에 대한 가동이 줄어들게 돼요. 뒤에 다시 볼 건데 그러면 생산 가동이 줄어들게 되면 해고가 증가합니다. 해고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지. 자,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우리가 저축도 뭐야? 아니 소득이 있어야지 저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축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게 절약의 역설, 구성의 오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뒤에 다시 볼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살표 5번에 화살표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 절약의 역설 뒤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6번에 보시면 거시는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단순히 미시의 합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시경제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신축적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서 신축적인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거시경제학에서는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거시경제 이론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거시의 발전 과정. 어떻게 거시가 등장했는가? 네, 그걸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개요를 살펴보시면 경제학자들은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와 관련된 거시경제 문제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18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잘 흘러갔어, 매끄럽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란 책을 쓰고요. 네. 그래서 국가의 부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국부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 국부론에 국가의 부를 높이는 방법은, 야, 네가 뭘 잘하는가를 먼저 살펴봐라. 그걸 특화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거에 맞춰서 역할을 분업합니다. 분업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 교역을 하게 되면 상호 이득이라는 윈윈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역을 또 강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담 스미스 외에 뭐 리카르도, 멜더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작동이 된다 라고 강조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균형으로 잘 간다는 거야. 조정해서 균형으로 잘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1930년대가 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929년 부터 36년까지 이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대공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공황, 그레이트라는 말이 붙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경기 침체 이렇게 됩니다. 경기 침체.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옛날 경제학자들을, 사실은 뭐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대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아니, 좀만 기다려봐.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잘 못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지? 이거는 뭐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 되네 라고 했던 찰나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앞으로 내가 말하는 요 아이디어는 말이야, 기존의 경제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해서 케인즈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을요, 이 고전학파라 불러요. 이 고전학파, 클래시컬.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옛날 얘기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거 약간 죽은 옛날, 그래도 사상가들, 경제학자들이야. 그래서 이걸 클래시컬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고전학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케인즈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1936년 요때 일반 이론이라는 제너럴 티오리라는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름은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이 반박하고자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전통적인 타파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을 이렇게 고전학파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케인즈가, 그럼 넌 뭔데? 나 케인즈 학파야. 그래서 이렇게 케인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케인즈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야, 우리는 모두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다 케인즈의 주장이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세상은 돌고 돌면서 오일 쇼크 같은 게 1970년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72년, 79년 이렇게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 케인즈는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존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야, 보이지 않는 손 이거 죽었어.
가격이 지금 경직적이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한 한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인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이고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큰 정부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케이? 흐름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우선 크게 봤죠?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 요 정도 봤는데 책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자, 고전학파 계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 계통은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처럼 경제의 자율 조정 기능을 신뢰하는, 기존의 시장을 신뢰하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라 그러고요. 아니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돼, 가격은 망가졌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케인즈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고전학파 계통은요, 1번 보시면 1920년대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 누가 조정한다? 가격이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요, 네,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항상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이 균형이라는 게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그러나 고전학파는 독립적인 거시경제학의 이론 체계를 갖지 않았으며 미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모형을 경제 전체에 적용하는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뭐라 그래?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공공의 이익으로 공익으로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고전학파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고전학파에는 수요 공급, 이걸 경제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 만약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라는 게 바로 거기선 임금이야. 임금, 이자율, 환율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인데 걔네들이 조정이 되면서 바람직한 사회 균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4번 볼게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케인즈학파가 이렇게 막 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고전학파가 깨갱거리게 됩니다. 고전학파 힘이 미약하게 되면서 계보를 겨우 잇게 되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통화주의 학파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통화주의라고 해요. 오케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세고전학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5번에 나와 있죠. 자, 1970년대 거기 보시면 6번에 케인즈학파 이론이 오일 쇼크가 되면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약간 케인즈학파가 이걸 설명을 잘 못해. 이때 이제 고전학파가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때 새 이렇게 얘기를 해요. new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요 새로운 시대를 거쳐 나가게 되면서 고전학파는 새고전학파 이렇게 또 거듭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아담 스미스, 옛날 경제학자인 고전학파에서 그 계보를 잇는 게 통화주의. 이때가 이제 케인즈 학파랑 비슷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새고전학파, 이렇게 세 학파가 고전학파 계열인데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케인즈학파 계통 볼게요. 고전학파와 달리 1930년대 이때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고전학파 이론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6년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옛날 전통적인 고전학파를 비판하고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새롭게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의 발생 원인은 차차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케인즈는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 스미스와 이때는 시장에 맡기면 잘 된다. 정부는 작은 정부. 그리고 다시 얘기할 건데 공급을 중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있어야 달걀이 낳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낳는 거잖아. 근데 수요와 공급 둘 다 중요한데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고전학파는 기억해가지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어. 그러니까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분배를 받게 되고 그 분배를 받게 되면 돈을 벌잖아. 그게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케인즈는요. 아니야. 수요가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로 많은 자영업자들과 사람들, 기업들이 힘들어했는데 왜 힘들어했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서 공장이 폭파되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 하는 거야. 모이기를 꺼려 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든 거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치맥도 안 먹고 맥주와 치킨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야 치킨과 맥주집이 다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재고가 쌓이고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의 원인이 무슨 공급 측면에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수요가 부족해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격이 경직돼서 잘 안 움직인다는 거야. 4번 볼까요? 고전학파의 전통적인 미시경제 이론과 달리 가격, 임금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경직적인 거야. 말 그대로 손이 안 보여 진짜. 그래서 엄청난 대공황 시절에 큰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자, 여기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 큰 경기 침체는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이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기업체 사장님이야. 아니 내년 경제가 불안해. 그럼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막 신규 사업을 막 투자를 막 합니까? 아니잖아. 허리띠를 졸라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기존 근로자는 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고되고 신입사원 안 뽑고 실업률이 올라가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또 물건을 소비할 만한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시장이 작동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정부야 너 뭐 하니? 아담 스미스가 가만히 있으래. 정부가 하는 일은 야경 국가라 해가지고 밤에 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문을 닫잖아. 그럼 몰래 도둑놈이 물건 훔쳐가고 그런 거를 경찰 역할 아니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걸 막는 국방 역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21페이지가 보시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게 바로 큰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 볼게요. 이렇게 케인즈의 사상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케인즈 학파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엄청난 경제학의 천재들과 사상가들이 많은데 케인즈 이전에 전통적인 사람은 고전학파 이렇게 몰아버리고 넌 뭐야? 나 케인즈야. 대단하죠. 그리고 케인즈 학파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니까 엄청난 대가이면서 거인에 해당하는 뭐 영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기 이름을 탁 못 박았잖아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케인즈는 뭐 가진 게 다 가져가지고 못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천재에 가까운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교육도 잘 받았어. 집안이 우리 옛날에 뭐 수저 논쟁 같은 거 할 때 뭐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인즈는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뭐 교수고 시장이고 다 읽고 어려서부터요 막 뭐라고 할까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 유치원은 안다는 거지. 아무튼 그 비싼 사립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다니고 뭐 이튼 스쿨 다니면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뭐 수학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었고 경제학 여기저기 터치를 많이 했고요. 그림의 조예도 많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정치인들이야. 여러분들이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할 때 영국 대표로 막 협상하러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늘 케인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렇게 경제학자나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유하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리나 부패 이런 게 연루될 수 있는데 케인즈는 집도 부자인데다가 주식시장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가진 게 못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영국에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또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나마 케인즈를 이렇게 비난하고 꼬는 디스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그런 책을 보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경제학자들의 그러한 어떤 사상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이제 케인즈의 일반 이론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요. 케인즈를 풍류도락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날 파티 즐기고 놀고 막 뭐 그러다 보니까 부러운 거지. 그래서 그나마 공격하고 디스하는 게 못생겼다 이렇게 디스하기도 하는데 글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땐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케인즈의 사상을 받은 케인즈학파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이 케인즈의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자동차를 탈 때 엑셀과 브레이크랑 비슷하다고 봤어요. 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느리게 가잖아. 엑셀을 밟고 내리막길 가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오일 쇼크가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왔는데 그거를 총수요 측면에서는 앞으로 거시경제학에서 그 얘기만 할 겁니다.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세고전학파가 등장하고 이 셋자에는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와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합리적 기대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새 케인즈학파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약간 게임에서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 셋자는 고전학파야. 니네만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달 수 있단다 해서 새 케인즈학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거시경제 보면 이렇게 학문의 사상의 발전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보진 않지만 오케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시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많은 거시경제 모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에 대한 연구 대상이라 할까? 그걸 한번 볼게요. 거시경제의 연구 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요.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고요. GDP가 있습니다. GDP. 그럼 얘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추세선을 우리가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추세선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 이게 경제 성장은 약간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아니 근데 이 추세선에서 업앤다운 하는 부분이 있어. 경제가 좋을 때 경제가 호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경우가 이제 불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건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기적인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 변동.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경제 성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 경제 성장, 2. 경기 변동 간단히 보시면 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요. 1번 보시면 economic growth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의미하는
실질 GDP, 실질 보면 이제 진짜 GDP예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질 변수이기 때문에 실질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요. 실질 GDP가 증가하는 현상, 경제 성장이고요. 자, 현재 세계 각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아니,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떤 나라는 왜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는 거야?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요. 경제 성장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냅니다. 아니,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되면 그게 행복합니까? 예, 약간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돈이 없으면 또 불행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거야. 행복과 직접 관련은 안 될 수 있겠지만 돈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수준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활 수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는 성장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요. 어떤 나라는 성장의 속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아니, 왜 이렇게 성장의 격차가 발생하지? 그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의 결정 요인,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봐서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나는 요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Economic Fluctu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성장하는데 성장의 추세선에 비추어 봤을 때 추세선을 제거하고요.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자,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하강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가 침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경제가 내리막길로 되는 침체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경제가 불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번, 대부분 산업에서 판매와 생산이 위축이 됩니다. 생산이 감소하고요. 물론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위축이 되고요. 상당수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줄어드는 거야. 소득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경기 변동 과정에서 또 각종 범죄와 자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발생하는, 아니, 어떤 데는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가 이렇게 침체돼서 아니면 불황이 되고, 호황과 불황의 원인이 뭐야? 이걸 살펴봅니다. 그게 바로 경기 변동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것을 진폭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기 변동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호황과 불황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계절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균형으로 찾아가는 자연스레 나타내는 현상인지, 아니면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서 시장 실패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 실패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거나 해가지고 뭔가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다 그러면 가만히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놔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게 이제 케인작파랑 고전학파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 변동 상황에서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수가 여러 개 있죠. 거기 보시면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자, 실업이라는 것은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요,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고 과열이 될 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뒤에 자세히 배울 건데 잠깐 볼게요. 1번, 실업은
개인에게 있어서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문제 중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실업과 인플레이션 둘 다 좋은 건 아니야.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요즘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한때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미래의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으려고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국가,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지, 인플레이션, 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건데 어떻게 측정할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더 나가서요, 우리가 이 국가 경제 전체가 호황과 불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방 경제 하에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방 경제 하에서 국제 수지와 환율, 요거요. 국제와 환율,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경상수지 적자, 국제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요, 이 달러 같은 게 부족하면서 개방 경제에서 교역이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면 달러로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외환 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환율이라는 것은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거야.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줘야지 1달러 하나 교환이 될 수 있다.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경제학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야,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인가?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정부야, 너 개입하지 마. 그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니까 가능한 한 되도록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특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요걸 주장하는 게 케인즈예요. 그래서 큰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야, 이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고전학파 계열에 해당하는 쪽입니다. 그냥 가만히 둬 이렇게요. 작은 정부. 그래서 정부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뭐가 있냐면 재정정책과 금융, 통화정책이 있고요. 2번, 정부가 민간 부분에 개입하는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민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어느 정도 잘 작동하는가,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2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국내 총생산, 그리고 물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실업률, 이자율,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본 내용 있잖아. 그 정도만 보세요. 환율과 경상수지, 이런 거 차차 더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기다려 주시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국민경제의 순환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 국민경제에 우리 이제 경제학 처음 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 피가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거시경제 순환 모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튜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튜브가 있어. 튜브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튜브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여기 가게라고 이름이 써 있고요. 이런 튜브 어때요? 원하십니까? 아, 저는 싫어요. 기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튜브 안에 물이 막 숭숭숭 흘러가고 있어요.
제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도 피가 돌고 산소가 돌고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팍 뭐가 막히게 되면 그러면 이게 깨꼬닥 이렇게 큰 공룡이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물동량이 쫙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양이, 물이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양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요. 경제가 순환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의 양을 우리가 국민소득, GDP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지럽네요. 네, 그만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긴 할 건데요. 자, 여기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가게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가게는 이렇게 원화라 할게요. 물건을 구입하면 돈이 이제 흘러갑니다. 상품은 반대로 흐르고요. 그럼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해서 여기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사용해서 이렇게 돈이 또 흘러갑니다. 반대편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주게 되면 상품 Q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L과 K 이게 흘러가요. 자, 그래서 뭐 좀 지저분해졌는데 여기를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해서 생산물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화폐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물이 거래될 때 그 이면에는 화폐가 거래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소 생산자를 빼기도 합니다.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여기 중간에 정부라는 게 또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정부가 여기 튜브가 흘러갈 때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빼내요. 그리고 물을 다시 넣어줘요. 빼주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가 흘러가는 물에서 텍스,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물이 쫙 빠지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정부 지출이라고 해서 G라고 쓸 거야. 나중에 할 겁니다. 안으로 다시 넣어줘요. 그래서 튜브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양은 일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밑에 그림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걸 이용한 단순한 그림을 좀 더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가게가 이렇게 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 일부는 은행에다가 저축을 맡깁니다. 근데 여기 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투자로 안쪽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저축, 누출이야.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누출, 이렇게 해서 누출과 주입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다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주입,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복잡한데 나중에 좀 더 심플하게 한 다음에 복잡하게 더 확대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하냐면 이제 해외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다른 나라 외국이 여기 들어오게 돼서 이제 수출과 수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고 수출하고 이게 조금씩 복잡하게 확대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살짝 경제 주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살짝 할게요. 자, 2번 볼게요. 가게는 여기 가게 있죠? 여러분과 하우스홀드를 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게의 경제 주체, 소비의 주체인 가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세요. 여기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거시경제가 사실 재밌는데 거시경제가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자, 노동과 자본, 토지의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노동과 자본 이런 것들을 대가로 돈을 얻고 일부는 또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요. 정부가 세금을 거두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가게잖아.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뺀 나머지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거기 순조세, 뭐 거기 이전 지출 우선 넘어가시고요. 3번 보세요. 가계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해가지고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일부는 저축을 합니다.
일부는 투자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소비 지출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민간이 저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업은요 여기 은행이 있어 기본적으로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립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공장이나 각종 설비를 마련한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돈을 벌었어. 물건을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GDP 할 때 할 건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밑줄만 살짝 치세요. 25페이지 5번 보시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주고요.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주고요.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를 줍니다. 경영의 대가로 이윤을 주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 보시면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지고요. 재원을 조달한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하는데 이걸 바로 정부 지출 G라는 게 거버먼트 해가지고요. 정부 지출이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외국도 여기 보시면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됩니다. 수출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고 수입을 하게 되면 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각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얘기하는데 이게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화 시장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요. 이게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금융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재화시장 중에서요. 2번 누출이라는 말 살짝 밑줄 치시고요. 주입이라는 말 살짝 밑줄 치시고요. 이 튜브 모양을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 누출은 리키지해서 이렇게 튜브 속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누출이라 합니다. 인젝션 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제 몸으로 물이나 피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주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살짝 보시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다음 3번에 금융시장은 가계는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일부 소비하지 않고 남은 거를요. 저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금시장에서 공급자가 됩니다. 기업은 좀 어려워요. 공장을 짓거나 거기 보시면 뭔가 생산하려면 기업이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또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세 수입과 정부 지출 요거 봐서요. 정부의 재정할 때 우리가 얘기할 거야. 요즘 정부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수출과 수입에 의해 가지고요. 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첫 번째는 국민소득 결정 원리와 관련한 챕터 1장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거시경제학에 대한 인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에 흘러 들어가는 국민소득의 물동량이라 할 수 있죠. 여기 흘러가는 피나 물이 양이 얼마나 되니 그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장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